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장입니다. 요새 금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8개 시중은행을 불러서 너네 금리가 왜 이렇게 높냐? 예대 마진이 왜 이렇게 높냐? 이 얘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제 정규 9기 왼쪽 아래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죠. 저도 체감을 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레버리지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엔 가지고 있는 자산이 깎여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많은 예로 예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20년을 얘기를 들죠. 일본은 아시겠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고 내수 시장으로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내수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는 과정에서 돈을 어처구니 없이 풀어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부동산이 10배, 20배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갑자기 1년 안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대에서 한 6%까지 거의 한 4% 정도를 1년 안에 갑자기 인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무너진 다음에 기존의 10년 동안 엄청나게 느꼈던, 이제 지나고 나니까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거품이 꺼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레버리지를 낀 사람들은 망할 것이고 여태까지 거품이 꼈던 자산시장은 내려갈 것이다. 이제 조심하는 게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누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려면 그 원인이나 현상이 어느 정도 겹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죽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 맞는 말도 아니죠. 사람이 발목을 삐면 죽는다. 아니죠.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 죽는다. 아니죠.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죽는다. 아니죠. 사람이 어떠어떠한 병에 걸리면 죽는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무조건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바꿔 얘기하자면 일본처럼 될 거라면 일본이 겪었던 병과 한국이 겪고 있는 병이 같아야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 말씀대로 겪고 있는 병이 비슷해 보이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랑 시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무너진 이유는 사실 개개인이 맞출 수 있을 만큼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10년 동안 폭등을 했잖아요. 땅값이.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첫 번째로 수출이 어려워지자 내수 시장으로 모든 걸 올인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자금을 풀었는데 이 자금을 푸는 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왜 문제냐? LTV 120%, 130%가 문제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이 집을 5억 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6억 원을 대출을 해줬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고요. 그게 몇 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고요. 오히려 대출을 받아달라고 영업을 뛰고 다녔습니다. 은행들끼리 경쟁에 붙어서 땅 가진 사람, 기업가, 개인까지 쫓아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길 가다 잡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 좀 쓰세요. 선생님, 땅 더 올라갈 거니까 저희한테 대출 쓰시고 하나 더 사세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서 땅에 땅자도 모르시던 분들이 땅을 여러 개 갖게 되고 집을 수십 채 갖게 되고 건물을 수십 채 갖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연예인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수백억, 수천억대 갑부가 나오고 난리 부를 수도 아닌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나 일본 역사학자 분들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여쭤보시면은 제가 느낀 그것은 제가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체감이니까. 제가 느낀 기준은 한국 그 당시와 지금 한국은 상대가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그때는 그냥 여러분 집이 5억짜리잖아요. 집이 5억짜리인데 50억이 넘어간 거예요. 집이 제일 조금 올랐거든요. 땅이 예를 들어 땅이 5억짜리 땅이 있으면은 50억, 60억, 심한 거는 5억짜리가 100억이 됐어요.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5억짜리 땅이 100억이 됐는데 이 5억에 내 자본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이 5억에 대출이 6억 5천, 7억 이렇게 걸려 있는 다음에 100억이 됐죠. 그럼 거기서 대출이 또 120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쳤어요. 이때 당시에 수많은 이 얘기들을 읽어보면 개인 중에서 수천억, 수조 원을 대출받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중간에 불법적인 요소가 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국은 지금 대출이 그렇게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로 LTV가 한국은 40%에서 60% 사이입니다. 집을 5억 원짜리 살라 그러면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도밖에 대출이 나오질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투기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뭐예요? 집을 한 채 대출 받아서 사면 그 다음 집은 대출이 안 나와요. 두 번째까지 나올 수도 있죠. 첫 번째 집을 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 일본이랑은 많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본은 정말 말 그대로 빚더미로 만들어진 자산이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거품이 꺼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팩트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전 지금도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대출을 110억을 받아서 세금까지 내고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버티는 분들은 그거 이 뭐라고 할까? 빚더미 위에 있는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내 자본이 안 들어간 거는 빚더미 위에 올라 있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도 마찬가지. 7억짜리 집인데 6억 9천이 전세다. 이거 빚더미 위에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집을 살아난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LTV가 나와봤자 반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빚더미 위에 있는 집이 적다. 그럼 전세 얘기하실 거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또 벌어졌었지만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전세를 선택하는 것 자체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월세는요? 월세도 오르고 있는데 이 월세를 충당하다 보면 돈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자, 월세를 모으면 집을 살 수 없는 거 다들 아시죠? 월세로 집을 사는 게 가뜩이나 어려운데 앞으로 대출은 더더욱 안 나올 것이고 월세가 올라가면 돈은 안 모이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더더욱 사기 어려워지는데 전세로 살면서 버티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이 집에서 살고자 하는 이상 뭔가 선택은 해야 되니까 매매가 제일 좋을 거라는 게 제 의견인 거예요. 그리고 전세 월세가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 시장 안정화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취지는 일본과의 비교죠. 다르다는 겁니다. 걸려있는 병이 달라요. 병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이 자, 똑같이 일본이랑 지금부터 LTV 120%, 제가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12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총 부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집을 10채 사도 되고 20채 사도 돼요. 세금 갖다 때려잡지도 않습니다. 세입자 때문에 막 발목 잡힐 일이 이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이 제 능력에 비해서 10배, 20배, 30배까지 자산을 키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레버리지, 대출은요. 내 미래에 있을 소득을 땡겨다 쓰는 거예요. 지금 저의 상황을 가지고 신용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신용은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예요. 사실 핵심 요소도 아니고 학자 따라 얘기는 다르지만 핵심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그냥 베이스가 신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 신용을 난무한 거예요. 자,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어떻게 왔습니까? 아시죠? 이 주택 관련된 채권을 쌓아 올려서 은행들이 재미를 본 거거든요. 사실 은행들이 재미가 없다가 재미있는 분야로 전환된 이유가 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주택담보채권을 가지고 이 복합적인 다구조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먹었던 거거든요. 이 가서 신용등급 AA 찍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걔네도 LTV가 110%, 120%였어요. 막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을 해주고 아무 직장이 없는 사람한테 집을 10채를 사도록 해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미래에 있는 내 소득을 땡겨다 썼는데 이게 엄연히 따지면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내 아래 세대의 미래까지 땡겨다 썼기 때문에 처절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죠? 첫 번째로 담보대출 연체 비율이 사상 최저예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집값이 올라가서 빌리고 있는 절대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죄송하지만 국가 부채도 항상 같이 따져야 됩니다. 국가 부채가 올라갈수록 화폐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내려갈수록 가계 부채도 적정선에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이걸 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짜장면 값도 올라가고 시장 바구니 가격도 올라가고 모든 인건비까지 올라가는데 가계대출 비용은 가만히 있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려 그래도, 고용을 하려 그래도, 집을 살려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절대 금액이 늘어났는데 빌려야 할 금액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국가 부채가 늘지 않는다? 국가가 화폐를 풀고 있지 않는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계 부채만 아니라 국가 부채 금액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답이 빨리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계 부채 중에서 자영업,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지만 부동산 쪽 담보대출은 연체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 담보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즉, 못 갚아서 파산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나 신문이나 주변에서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빚을 졌는데 이걸 못 갚아서 집이 넘어가고 부도가 나신 분이 있으세요? 주변에 있으십니까? 예전에 IMF 때나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꽤 나왔고 지방장 폭락할 때 2014년도 이후로 한 1, 2년 동안에 지방에 역전세가 나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즉 전세가가 폭락을 하든가 레버리지 중에 하나니까 전세가가 폭락을 하든가 담보대출 연체율이 확 올라가거나 담보대출 LTV 비율이 확 올라간 상황에서 내려가거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일본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가계부채나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본과 다른 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궁금하신 분야가 있으면 몇 개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다? 일본과는 다르다. 한국에 문제가 없다. 한국이 끄떡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일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